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환율 빨간불,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재 1,39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정말 1,400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주 걱정, 수심이 가득한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그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해외 유학 중인 가정, 이 경우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환율이 이제나 저제나 좀 내려갈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 환율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새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큰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곧 할 테니까 그러면 금리라는 게 미국 달러에 대한 돈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미국 달러가 이제 가치가 좀 하락하면 금리 인하로 그러면 우리 돈은 상대적으로 우리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최근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또 이것은 외국에 자녀 학자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도 쉽사리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유리해집니다. 똑같은 달러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도 그 돈으로 한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자동차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 이런 데는 요즘 환율 오르는 것에 굉장히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경제 역사 약 70년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가장 아픈 순간 저는 1997년 말이라고 봅니다. 네. 1997년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IMF에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97년 12월 달이고요. 네. 그 다음해인 1998년도부터는 IMF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외환 위기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달러 부족과 환율 폭등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임창열 재무부 장관이 IMF에 두 발 다 들고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던 때 우리나라 환율 그때 환율이 1,398원입니다. 1,400원은 안 넘었군요. 예, 1,398원. 그래서 지금도 이 국제 금융이나 환율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398원은 나라가 망하는 환율이다 해서 지금도 제 생일은 잊어먹어도 1398이라는 숫자는 잊어먹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냐? 지난 주말에 1,38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997년 단군 이래 최악의 참사라는 외환 위기 사태로 우리가 IMF에 돈을 구걸할 당시의 환율하고 거의 비슷해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환율 폭등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와서 이제 좀 지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1,388원이라는 80원대의 환율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고 그러게요. 우리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느냐. 여기에 몇 가지 중대한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 일부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했어요. 자, 금리를 인하하려면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한다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영국 또 바로 미국 옆에 있는 인근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환율이나 금리는 상대적인 것이죠. 미국 돈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스위스나 영국, 캐나다 돈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의 달러는 평가 절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미국 돈하고의 관계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돈 가치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랐어요. 자, 이 대목 조금 우리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미국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달러가 올 하반기에는, 하반기라고 하면 적어도 9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환율 이제 그 불안이 해소되고 다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때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그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우리 원화 가치의 상승이 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해야 돼요. 미국 금리 인하할 시점만 보고 미국이 금리 인하면 이창용 총재 금방 우리도 금리 인하할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금리 인하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자체가 한국 원화 환율의 안정에 폭발적인 계기는 아니다. 아, 같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금 금리,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환율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요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환율 폭등의 그 충격, 이것이 뭐 결국은 해소되겠지만 해소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1,3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앞으로 1년간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1,400원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환율이 국내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적게 충격이 올 수 있지만, 네.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국내에 있더라도 전 세계 거래를 하는 사람일 때는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충격이 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외환 당국에서도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좀 막는 스무딩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나 대탈출. 지금 중국 경제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집권 체제가 조금 리스크를 키우면서 돈, 사람, 기업 다 중국을 지금 떠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지금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30% 가깝게 지금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차이나 대탈출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기업도 자본도 그리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떠나가는 일본 기업들의 실상을 특집 보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로도 지금 중국의 해외 투자는
뚝뚝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를 예측해주는 경제 지표 중에요. 가장 유용한 게 FDI라는 게 있습니다. 네.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주식을 사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시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나라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직접 투자는 외연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직접 투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중국 직접 투자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코가 석잔데 왜 중국마저 걱정해야 되느냐. 그런데 중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돈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 돈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지금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불안한 것도 중국 불안 요인이 한 요인이다. 물론 중국의 불안은 뭐 중국 당국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상황 전개도 우리가 좀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성지순례 참사. 매년 이맘때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듭니다. 성지순례 때문인데요. 올해 지금 사우디에서 이례적으로 공식 사망자 집계를 냈는데 1,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사님. 전 세계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평생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 못하면 천당 못 갑니다. 아니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지를,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는 게 5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지 순례는 어떻게 하느냐? 사우디 달력으로요. 12월 7일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의 이슬람 달력을 기준으로 사우디는 12월인데요. 자, 올해 지금 성지순례 사망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래에도 간혹 죽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왜 이러냐?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달력과 우리의 태양력이 서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주 더운 계절, 어떨 때는 좀 덜 여름에 이렇게 엇물리는 경우인데 올해는 한 수년 전부터 가장 더운 날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후변화. 그래서 성지순례 한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구촌 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의 일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슬람의 신자가 지금 숫자가 가장 많고 또 저것이 지금 중동 사태나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저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발을 했습니다. 편입이 안 됐는데요. 이유가 공매도 금지가 지금 시장 접근성을 서해한다라고 MSCI 측에서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무역 수지라든지 또는 경제적 외형 변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강국이에요. 무역 부분에서는 세계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무역이고 하나는 금융인데 오히려 금융이 무역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MSCI라는 모간 스탠리, 자, 이게 모간 스탠리 얼핏 보면 개인 회사 같지만은 이 패시브 정권 자금들이 MSCI의 국가 분류를 보고 자금을 집중적으로 넣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MSCI에서 올해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불리한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려면요. 미리 사전에 고시가 되고 한 1년 정도 국제적인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빼버린 겁니다. 원래 MSCI는 2008년에 한국을 선진국에 넣겠다 해서 관찰 대상국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뺐는데 네. 문재인 정부 또 MSCI의 선진국 가입하기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지금 밤에 외환 거래가 시작돼요. 네. 그것도 MSCI가 외환 거래 좀 하라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인데 한국을 또 제외시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특히 공매도 한국 정부 믿을 수가 없다. 자, 공매도가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대목도 하나 있지만요. 그보다도 더 MSCI의 지적이 아픈 것은 공매도를 개선하는 한 노력,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MSCI는 사전 예고도 없이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한국이 선거 앞두고 갑자기 공매도 없앴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고로 한국은 후진국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MSCI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MSCI 같은 회사로부터 후진국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참 이유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은 뭐가 좋은 겁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일단 한국 금융시장이 접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요. 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그 회사 또 그 나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MSCI가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몇 %까지는 거기에 일률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밸류업을 위해서도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됐다? 이것은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임종용 책임. 자, 지금 금융권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 1,800억 원 넘는 횡령 사고가 있었다라는 집계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가장 큰 규모인 우리금융의 임종용 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은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이나 저의 우리은행이 아니고 네. 회사 이름이 우리은행이에요. 네네. 참 이름 우리은행이라는 말이 다 같이 소유자다 해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은행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과 같이 분류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자, 지금 계속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임종용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주 직격탄이 나왔습니다. 강민국 의원이 아주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은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걸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임종용 회장은 원래 재경부 출신, 금융위원장 출신인데 관치금융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우리은행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고쳐보겠다. 네. 해서 취임사부터 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취임 이후에만 벌써 3건입니다. 이 횡령사고 한 번 터졌다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나도 돌려찾는 금액은 회수율 9.7%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것도 한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뉴욕 증시에 이런 어떤 계속되는 금융사고, 금융 직원이 돈을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다가 고양이가 고객 돈을 빼먹는 이런 은행이 또 있을까요? 자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율 빨간불, 차이나 대탈출, 성지순례 참사, 공매도 저주, 그리고 임종용 책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